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동훈이고 빛의 밝기와 세기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을 스타워즈 광선검이 가능해? 라고 뽑았습니다. 스타워즈 다 보셨죠? 스타워즈가 제일 처음 나온 영화가 1977년도에 나왔어요. 에피소드 4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안 본 분들 여기 더 많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걸 보고 제가 완전히 반했죠.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을까 하고 반했는데 그게 광선검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사실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레이저 총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빛으로 총도 쏘고 대포도 쏘는데 사실 이 광선검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광선검을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는데 1977년에 나오고 지금 2000년도 넘어가지고 뭐 에피소드 1, 2, 3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리즈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스타워즈에서. 근데 스타워즈의 시그니처는 역시 광선검이잖아요. 근데 제가 레이저를 전공을 했습니다. 레이저 전공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광선검은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선검 언제 나와요? 사람들이 다 이 광선검이 레이저인 줄 알더라고요. 레이저로 만들었었거든요. 빛으로 뭐를 이렇게 부수고 하면 다 레이저인 줄 알아요. 근데 레이저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공부해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레이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광선검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다. 광선검을 레이저로 못 만든다. 뭐 차라리 포스를 연구해서 포스의 힘으로 광선검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유튜브에서 광선검을 만들었다고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동아리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튜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광선검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쇠도 막 잘라요. 쇠를 이렇게 자르더라고. 그리고 진짜로 그 영화에서 본 광선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찾으니까 레이저로 만든 건 확실히 아닙니다. 광선검은 레이저는 아니지만 뜨거워도 빛이 난다는 원리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뜨거워서 빛을 내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의 본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스타워즈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저 에피소드 1, 2000년대에 나온 시리즈부터는 이 광선검만 재밌는 게 아니고 이 광선검을 사용하는 검술도 엄청 멋있지 않나요? 정말 이 검술 연출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레이저로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 핵스미스 인더스트리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캐나다의 엔지니어인데 진짜 올렸어요. 그래서 뭐 어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대요. 광선검을 최초로 실현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도 등록이 됐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광선검 실제로 쇠를 자르는 걸 보여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기다란 용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봉 아시죠? 용접봉 이제 가스에서 가스를 내가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쇠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배낭 같은데 가스통을 메고 있어요. 그 배낭에 가스통 해서 이제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노즐을 잘 설계를 하면 그 가스가 보통 용접봉은요 몇 센치밖에 안 되거든요. 불꽃이 나오는 게 그거를 한 1m 정도 용접봉이 만들어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용접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온도가 220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잘리는 거죠. 녹여버리는 거죠.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용접봉 기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좀 위험한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광선검과 제일 유사한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일단 레이저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강연인데 그래도 레이저는 뭔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레이저를 최초로 발명한 분이 마이만이라는 분이에요.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인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발진을 성공했습니다. 레이저의 발명가라고 합니다. 요 발신이라고 했는데 오타예요. 발진 성공. 이분이 1960년 5월 16일에 레이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5월 16일을 레이저를 발명한 날을 세계 빛의 날로 매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레이저의 발명으로부터 세상에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빛을 이제 도구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이분이 만든 레이저는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레이저 매질이 있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 이상의 거울로 이루어진 공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의 특수한 빛의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레이저가 보통 뭐 LED나 뭐 백열등이나 뭐 그런 등하고 다른 성질은 뭐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먼 거리까지 빛이 퍼지지 않고 갑니다. 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달을 비춰도 점 하나로 비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전달되고 아주 작게 그 렌즈 같은 걸로 빛을 모으면 초점이 맺히잖아요. 그 초점을 굉장히 작게 맺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옛날에 뭐 태양빛 가지고 렌즈로 모으면 이제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레이저는 그것을 굉장히 작은데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 뭐 쇠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장 영역,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시죠? 파장이 있잖아요, 빛에는. 근데 그거를 일정한 아주 좁은 파장 영역에 에너지를 또 모을 수가 있고, 또 원한다 그러면은 아주 짧은 펄스, 시간적으로 짧은 펄스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으로도 모을 수가 있어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 군데 아주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레이저로 쇠도 자르고요, 쇠도 녹여서 용접도 하고, 뭐 지금은 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1977년도 스타워즈 영화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연히 생각했죠. 레이저가 1960년대 만들어졌잖아요. 1977년도면 사람들은 레이저는 최첨단 기술이었고, 나중에는 이 레이저가 무기로도 쓰일 거고 광선검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공장에 가면 다 레이저 절단, 레이저 용접 다 적혀 있잖아요. 수술 가면은 뭐 레이저로 수술하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하고, 안과에서 레이저로 수술하고, 레이저는 너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사실 무기도 있어요. 지금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무기는 아니지만 지상에서 쓸 수 있는 무기도 이미 많이 개발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포가 되는 거죠. 레이저 총이나 대포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레이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초록색, 빨간색은 레이저 무기로는 안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빛에는 파장이 있잖아요. 이 레이저 무기를 쏘는데 레이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거울이거든요. 이 레이저가 물건을 태우려면 이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흡수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흡수 안 하면 반사해 버리면 되잖아요. 반사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시광은 거울 딱 되면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90몇 % 이상 반사를 해버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장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대부분의 금속은 가시광,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에서는 빛을 흡수를 많이 안 하고 굉장히 반사를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으로 넘어가야 빛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적외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영화는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무기를 만들면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뭐 영화 만든 사람이 그것까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영화 만든 사람은 적군과 아군의 색깔도 다 바꿔놔요. 초록색은 적이 쏘는 거고, 저기 빨간색은 아군이 쏘는 걸로 해야 재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레이저는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파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레이저 가공하는 그 쇠를 절단하는 공장에 쓰는 레이저도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부 적외선입니다. 그 빛은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전자기파로 됩니다. 파동이라고 봤어요. 파동은 뭐 여기 그림같이 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자기파는 자외선도 있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엑스레이가 있고,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은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영역으로 갑니다. 뭐 과학 동아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수식은 안 쓰는데 수식을 굳이 썼는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빛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파장에는 무관해요. 보통 파동이라 그러면 파동의 진폭이 제곱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빨간색 빛을 쓰든 적외선을 쓰든 자외선을 쓰든 전달하는 에너지는 이 진폭에만 관계가 있지, 파장이 다르다고 해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맥스웰 방정식으로 나오는 전자기파 이론의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빛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또 그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를 했는데요. 복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자기파를 이제 복사한다고 해서 레디에이션을 우리말로 복사라고 해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이 복사는 카피는 아니거든요. 카피가 아니고, 복사라는 말은 한자는, 제가 이래서 TMI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사의 복자는 바퀴살 복자예요. 바퀴살 아시죠? 바퀴에 축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바퀴살, 그 바퀴살 복자예요. 그것처럼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사라는 말도 같이 써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방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는 에너지가 높은 쪽, 파장이 짧은 쪽에서 많이 쓰고, 보통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은 복사라는 말을 쓰는데, 빛은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자, 이 복사에 대해서는 법칙을 있습니다.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은 자기가 온도에 따른 고유한 스펙트럼, 복사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파장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여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가 파장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굴 때 쇠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판별을 했거든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쇠가 색깔이 달라지는 거.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귀체온계 가지고 혹은 비접촉 온도계를 가지고 체온을 측정할 때도 이 복사 법칙이 사용이 돼요. 우리는 체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온도가 그 뭐 600도, 700도 이상 올라가면 빨갛게 변해요. 그다음에 더 온도가 들어가면 노랗게 돼요. 아주 높은 온도가 가면 하얗게 돼요. 그런 식으로 색이 변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천문학 분야에서도 옛날부터 별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별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노란색에서 하얀색에서 청색까지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에요. 이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사실 굉장히 고전적으로 기술이 되는 걸로 19세기에 알고 있었는데 이 1900년 딱 되는 무렵 20세기가 열리는 바로 전에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독일의 표준 연구원인 독일의 뭐 PTR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제 그 뭐 흑체라고 하는 이 복사 법칙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전기로 조명을 하는 전구가 발명이 돼 가지고 그 가로등도 생기고 뭐 전기로 이제 빛을 내는 조명이 시작이 됐어요. 조명 산업이.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고 이 복사 법칙을 가지고 이론으로 가능하니까 이 복사 법칙을 가지고 뭔가 표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실험을 다 해보니까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파동으로 기술하는 빛이 이제 만들어내는 법칙하고 예측한 거하고 실험하고 안 맞아졌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시광 영역은 잘 맞는데 여기 잘 일치하는 걸로 나오는데 적외선으로 갈수록 뭐가 안 맞는다. 요즘 같으면 실험을 잘못했다고 막 그러겠죠. 실험 다시 해, 실험 다시 해. 근데 이때는 실험을 정밀하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를 찾아간 게 그 사람이 플랑크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실험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했는데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복사 법칙 요 곡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피팅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가질 수 있다는 양자 가설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잘 맞췄어요. 그걸로 노벨상도 탔어요. 그렇지만 왜 양자화되었는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몇 년 뒤에 이 플랑크가 한 일을 보고 이거 빛이 입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말했어요. 빛은 그때까지는 파동이었거든요. 근데 파동으로 이미 이론에 대한 다 일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빛은 입자다. 입자로 되어 있다. 광전 효과라는 또 다른 이론과 그 실험 결과까지 설명을 하면서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지금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자라는 것이 이제 광자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파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쇠구슬과 같고 적외선은 손구슬과 같다. 적외선은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자외선과 같이 쇠구슬은 하나만 맞아도 아프죠. 그런 식으로 이 빛은 입자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자, 20세기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이 광자, 그러니까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이 이론을 가지고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열었어요. 그 뒤로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LED, 레이저, 그다음에 빛을 사용하는 모든 광전자공학이 이것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원자 물리, 지금 뭐 양자 물리학으로 하는 모든 현대 물리학들이 이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그러면 21세기에는 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 이 광자, 빛의 알갱이인 이 광자를 가지고 양자 정보의 단위인 큐비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큐비트는 광자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로 뭐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이런 것들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광자의
광자를 하나씩 발생시키거나 쌍으로 발생을 시켜서 양자를 정보를 전달하는 큐비트를 만들고 양차 중첩이라는 것도 만들고 양차 얼큼이라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고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왕중왕으로 뽑아주시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